네, 안녕하세요. 챕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총 정리를 해보면서 종합방제실의 운용, 그리고 소방 계획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 교재는 챕스랜드의 찐 정리로 챕스랜드 이름을 꼭 확인해 주시고 댓글창을 통해서도 공식 판매처를 참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비난구조설비, 그리고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통틀어서 소방시설이라고 한다고 했고, 또 그 각각의 설비들의 일부를 다뤄봤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쭉 훑어볼게요. 먼저 불을 끌 때 쓰는 소화설비에는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구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소화기구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한론 소화기 이렇게 종류별 특징이 있었고, 또 지시 압력계의 정상 범위는 798, 0.7에서 0.98이었죠. 그리고 소형은 보행 20m 이내, 대형은 30m 이내였고, 또 대상별로 설치 기준 면적까지 이렇게 여기 핵심 키워드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따로 옆에다가 복습 겸 기억나는 사항들을 적어보셔도 좋겠고요. 또 찐정리 뒤편에 요약집을 통해서 중요한 요점 사항들은 꼭 챙겨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 소화 장치에는 주거용, 상업용부터 해서 고체 에어로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주거용을 주로 봤었죠. 그래서 이 자동 소화 장치의 핵심 포인트는 화재 등을 인식하면 가스 누설 차단 밸브가 작동해서 알아서 가스 잠궈주고 나중에는 약재까지 뿌려서 소화해주는 형태가 자동 소화 장치였는데요. 아래쪽 점검에 써있는 부분은 개정되면서부터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던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각각 이렇게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 것들이었고, 이 소화 설비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중에서는 뭘 봤냐면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한론, 할로겐 화합물 같은 이러한 가스를 이용한 가스계 소화 설비가 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 것들이었는데요. 물 분무 등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분무기로 뿌리듯이 굉장히 미세한 안개 같은 입자 형태로 분무하는 형태의 소화 설비를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물 분무, 미분무, 포소화 설비,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미세 입자 형태로 방사하는 것들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포함되는구나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화 설비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 불 났다고 알려주는 경보 설비에서는 우리가 크게 자탐 설비,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음향장치, 중계기 이러한 자탐 설비와 또 비상 방송 설비 요 정도만 봤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아예 이름이 경보인 것들과 또 알림 설비, 통합 감시 시설 이러한 것들이 경보 설비에 들어갑니다. 다음 피난 구조 설비에는 피난 기구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구한테나 다 효용이 있는 다승, 다수인과 승강식, 그리고 또 한 번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구조대와 미끄럼대, 그리고 옥상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옆 건물로 타고 건너갈 수 있는 다리, 피난교, 이렇게 구미, 교다승 5가지 틀에 그 외에도 피난 사다리라던가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이러한 피난 기구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피난 기구가 적응성이 있는 적응성표와 그리고 설치 수량 기준 면적, 또 그리고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구분해서 방열복과 방화복, 그리고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 구분해 주셔야 하겠고, 또 그림으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유도 등의 종류별 특징과 설치 높이, 또 2선식과 3선식 이러한 유도 등의 특징과 그 외에도 비상조명 등, 그리고 유도선 이런 것들이 모두 피난 구조 설비에 들어가는 설비들이었습니다. 다음 소화 용수 설비에는 용수니까 끌어다 쓰는 물, 그래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와 또 소화 수조 및 저수조가 있었고, 참고로 소요 수량이 80톤일 때 흡수관 투입구는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 챙겨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소화 활동 설비는 소화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연기를 빼주고 차압을 형성해서 안전 공간을 확보해주는 제연 설비,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소방차에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연결 송수관 설비, 또 헤드를 통해 소방차에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연결 살수 설비, 그 외에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워터 커튼 같은 수막을 형성해서 확산을 막아주는 연소 방지 설비, 이러한 것들이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이 각각의 설비들의 특성과 개요는 기본적인 정리는 물론 되어 있어야 하겠고, 또 어떤 식으로도 응용이 되냐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하면서 화재 알림 설비,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요런 타입의 문제도 출제가 됐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보다는 연결 송수관 설비에 대한 예시 그림이나 설명을 보여주고서 보기 4개 중에 연결 살수 설비에 대한 설명을 끼워 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같은 소화 활동 설비 안에서도 각각의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비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 각각의 설비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설비들, 그리고 그 각 설비의 특성도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소방시설 설치 적용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그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대상이 현재는 오피스텔 전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0층 이상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오피스텔 전층으로 수정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용 인원의 산정입니다. 대부분 잘 나오는 유형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이냐,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이냐, 이걸 나눠가지고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해서 그 장소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먼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뭐 이런 도면을 주고서 도면이 안 나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수는 몇 명이고 침대는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종사자 수랑 침대 수를 더하면 수용 인원이 나옵니다. 단 이때 그 침대가 2인용 침대라면 침대 한 개당 인원 2명으로 쳐서 곱하기 2로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 객실이 7개가 있고 지금 이 경우는 2인용 침대래요. 그러면 일단 침대가 7개인데 그게 2인용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14명에다가 종사자 수가 1명이래요. 그러면 총 15명이니까 이 예시에서 보이는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수용 인원이 총 15명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 수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침대가 없다 보니까 이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눠서 거기에 종사자 수를 더한대요. 근데 이 숙박시설의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바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거 3제곱미터로 나누다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뭐 몇 점 몇몇 이렇게 소수점이 남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 미만의 소수점은 반올림 처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몇 점, 5, 6, 7, 8, 9 이런 것들은 그 위로 아예 올려버린다. 예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도면상으로 봐도 지금 침대는 없어요.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인데 그러면 이때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따져보니 객실이 총 6개가 있고 객실의 바닥 면적은 5.2예요. 그러면 일단 이 객실들의 면적은 5.2 곱하기 6개를 하니까 31.2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함정으로 지금 복도랑 화장실 이런 면적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복도, 화장실, 계단은 이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빼버리고 대신에 이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 면적은 우리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는 조건에 없었으니까 이 사무실의 바닥 면적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객실의 바닥 면적 31.2에 사무실의 면적인 5를 더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바닥 면적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게 36.2인데 여기서 3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36.2 나누기 3을 하면 12.0666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0666이 이게 안 떨어지는 남는 소수점이니까 반올림 처리를 하면 0.06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값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계산되는 값이 12고 여기서 종사자 수가 1명이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총 수용 인원은 13명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봤던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침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숙박시설에서 수용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외에 다른 장소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실, 교무실, 뭐 상담실, 실습실 이런 곳들 보면은 약간 학교를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학교는 19살까지 다니니까 이러한 장소는 바닥 면적 합계를 1.9로 나눈다. 19살까지 다니니까 나누기 1.9.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이런 곳들은 이렇게 어디 놀러 갔을 때 보면은 우리가 막 운동부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뭐 행사를 간다거나 문화나 집회시설 같은 데 가 가지고 강당에 있으면 막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 주고 이렇게 사육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서 이런 장소는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합계를 4.6으로 나눈다. 사육한다. 그래서 4.6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수용 인원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뜬금없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적용 기준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의외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강습교재상 원문에는 정말 방대한 적용 기준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 그리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추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터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의 터널이면 비상, 통신 들어가는 거 설치한다. 500m 이상의 터널이면 비상 설치, 그리고 1000m 이상의 터널이면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 연결 송수관 설비, 또 경보 설비 중에서 자탐 설비, 그리고 소화 설비 중에서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터널 길이가 1000m 이상이면 옥내 소화전 설비, 자탐 설비, 송수관 설비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유의 깊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아래쪽 재현 설비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이 자체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터널의 설치 대상은 하고서 빈칸 뚫어놓고 채워 넣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길이나 면적 기준을 알아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4 찐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출제 유형과 또 꼼꼼한 풀이 과정까지 꼭 같이 챙겨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종합방제실의 운용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습교재상으로는 종합방제실이 엄청 앞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맨 뒤로 뺐냐면 결국은 이 종합방제실이라는 게 뭐 감지기나 발신기가 화재가 발생한 걸 감지해 가지고 뭐 수신기로 신호 보내고 그래서 화재 경보 뭐 경종이나 방송 같은 거 나오고 그럼 소화설비가 작동해서 소화도 하고 사람들이 투입돼서 나중에는 시스템 복구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설비들, 모든 작동 과정들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해서 이 방제센터라고 하는 종합방제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빠르고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게 이 종합방제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배우기보다는 앞에서 그러한 모든 작동 과정이나 화재 발생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미리 숙지한 다음에 이걸로 넘어오면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합방제실을 마지막으로 뺐고요. 그래서 먼저 종합방제실의 개요를 보면 방제라는 건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막는 것을 방제라고 한대요. 최근에는 건축 기술의 발달과 또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점점 높아져요. 초고층화되고 또 지하랑도 연계된 복합 건축물의 건축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도 같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재나 재난 또는 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제 관련 시스템을 통합해서 상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인 방제센터, 종합방제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그 통합 시스템이란 뭐냐? 지금 두 개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감시 시스템은 이 건물 안에서 뭐 설비 감시실, 방제실, 보안실, 통신 교환실, 주차 관리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소를 나눠서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보안실에서 뭐 CCTV를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따로 하고 또 주차 관리실에서 차량이 출입하는 거나 또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따로 설치해야 되고 또 방제실 따로, 설비 감시실 따로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감시 시스템은 장소적 통합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방제실이니 보안실이니 주차 관리실이니 이렇게 장소별로 따로따로 정보 수집을 하고 감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요구가 됐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나 장소, 인력도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기존의 감시 시스템을 벗어나서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통합 감시 시스템은 기존의 장소적인 통합을 벗어나서 시스템적 통합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통합 감시실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이 통합 감시실이 뭐 설비 감시실, 방제실, 보안실, 통신 교환실, 주차 관리실 이러한 모든 장소들을 통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각각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일들을 이 통합 감시실에서 모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정보의 수집이나 감시가 용이하고 그만큼 비용이나 장소,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는 게 이 시스템적 통합 방식인 통합 감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 종합 방제실에 따른 통합 감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보기 4개 중에 요거를 교묘하게 통합 감시 시스템은 장소적 통합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을 바꿔서 티가 안 나는 오답을 섞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통합 감시 시스템은 시스템적 통합 방식이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통합을 했던 건 기존의 감시 시스템이라서 비용이나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근데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시스템적으로 모든 장소를 다 통합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정보의 수집과 감시가 용이하고 그만큼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종합방제실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설비의 제어 및 작동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밑에 참고라고 써 있는 부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분 이 종합 방제실은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층의 개통도가 이 화면에 딱 띄워지면서 뭐 발신기나 수신기부터 뭐 각종 펌프나 밸브, 댐퍼, 뭐 방화 셔터나 뭐 환기 팬 이런 것들 있었죠. 재현해 주는 거. 이러한 설비들의 작동 상태가 막 색깔별로 표시도 해주고 어느 구역에 어디서 몇 시 몇 분에 무슨 설비가 작동했다. 왜 우리 아령 수신기 봤던 것처럼 그런 기록 데이터가 막 출력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자동으로 막 호출도 해 주고 이 설비의 작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막 변환도 해 주고 또 시뮬레이션 모드를 해 가지고 뭔가 임의로 작동했을 때 연동되는 설비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에서 슈퍼컴퓨터를 보듯이 이 종합방제실에서 이러한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으로 이 모든 설비를 제어하거나 작동 상황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만큼 내가 일일이 그 장소에 가서 이 설비가 작동하나 안 하나 보는 것보다는 얘가 통합적으로 정보를 다 갖다 주니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제상 관리 운영을 일원화, 하나로 통합한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그 발생부터 수습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한 방에 원큐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소방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종합방제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막 호출도 해주고 신고도 막 되고 설비들 간에 막 우선순위도 부여하고 이러니까 그만큼 대처가 빨라서 이 재난이 퍼져나가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방제실의 역할과 기능에 들어가는 내용들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종합방제실의 구축 효과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줄이면 대응도 빠른데 그만큼 안전하고 또 화재 시 피해도 줄이고 유지 관리 비용도 덜 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더 자세히 보자면 큰 1번에 화재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내가 모든 상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입체적인 감시와 제어가 가능하고 또 중앙에서 화재 감시를 하니까 그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또 자동 호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화재 시 담당자한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만약에 가스 누출이 됐다고 하면 내가 막 방독면 쓰고 거기까지 뛰어가가지고 가스 잠그느니 이 컨트롤 타워에서 뭔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밸브가 딱 잠기면서 이런 가스 누출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4가지 사항들이 화재 시 신속 대응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 큰 2번에 시스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가 그 설비 자체에도 뭐 지연 장치 이런 것들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 종합 방제실의 컴퓨터로 들어오는 설비들이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실제 화재인지 비화재보인지 자체적으로 검수해서 들어오는 정보도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이 안정적이니까 비화재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뭐 자동으로 램프를 띄워준다던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컴퓨터에 바로바로 뜨니까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시스템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더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뭐 신고도 해주고 또 어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니까. 그래서 시스템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당연한 얘기예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화재를 탐지하고 그럼 바로바로 경보나 비상방송 때려줘서 신속하게 피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의 장소별 통합 시스템은 그 각각의 장소가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어가서 유지 관리도 힘들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면 그만큼 유지 보수에 들이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이런 작동 상황들을 막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해 주니까 그런 기록 관리로 편의성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 방제실의 구축 효과는 크게 4가지. 화재 시 신속 대응,
그리고 시스템 안전성 향상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지 관리 비용까지 절감시켜 주는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에는 또 세분화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러한 종합 방제실의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총 6가지가 있죠. 그래서 CCTV 설비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감시하면 뭐 만약에 화재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 구역 영상을 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럼 비화재보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영상으로 해당 구역들을 감시할 수 있겠고요. 또 자탐 설비 당연하죠.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통보해서 빠르게 피난시키고 초기 소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자탐 설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다음 방송 설비, 뭐 연주실 설비나 중계 연락 설비 등 방송 송신용 무선 설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역에서 방송 터뜨려 가지고 "대피하세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다. 뭐 각 구역에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송 설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승강기 설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댐웨이터 같은 걸 통해서 이러한 동력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승강기 설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뭐 장비를 옮기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비상용 승강기도 있겠고 또는 애당초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가 또 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러한 승강기 설비도 종합 방제실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가스 감시 설비. 이렇게 종합 방제실이 필요할 만큼 대규모의 건물이라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이런 가스의 공급을 뭐 제어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가스 감시 설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게 단순히 화재나 재난뿐만이 아니라 테러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복합적인 기계 장치라고 해서 뭐 출입 통제나 차량 통제, 뭐 침입 감시, 보안 검색, 순찰 관리 같은 이러한 보안 설비까지도 종합 방제실의 시스템에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 넘어가서 종합 방제실의 설치, 그러니까 설치 기준들 살펴보면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는 이러한 종합 방제실을 구축하고 종합 재난 관리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 관리 체제에 포함되는 사항이 뭔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하나는 재난 대응 체제, 또 하나는 재난, 테러 및 안전 정보 관리 체제예요. 그래서 먼저 재난 대응 체제를 보면 이 재난 상황을 감지하고 또 전파를 하겠죠. 어떤 상황이라고 전파를 한다. 그러면 어떤 관리자나 또 그런 전문가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러한 방제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각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만약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다른 구역에 있는 어떤 소방 전문 인력들을 더 추가로 충원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 이러한 상호 응원 체제까지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들을 재난 대응 체제로 분류하고요. 이번에 재난 테러 및 안전 정보 관리 체제는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체제겠죠. 그래서 취약 지역 및 안전 점검 및 순찰 정보를 관리하고요. 그다음 유해 물질이나 위험 물질을 반출, 반입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또 소방 시설과 설비 또는 방화 관리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고 방범 및 보안 또 테러에 대비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재난 테러 및 안전 정보 관리 체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한 번씩 훑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오는 게 이 설치 기준 부분인데요. 보통은 종합 방제실은 한 개를 구축합니다. 근데 단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이러한 종합 방제실이 만약에 뭐 테러를 당하거나 셧다운돼서 기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보조할 수 있는 종합 방제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또는 이 관계된 지역 내에서 다른 종합 방제실에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종합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 종합방제실의 기능이 조금 상실되더라도 바로바로 충원이 돼서 이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일 때. 그래서 구조 및 면적은 이 종합방제실은 다른 부분들과는 방화 구획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이 종합방제실 자체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과 방화 구획으로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일단 붙박이 창을 붙일 수 있는데 이때는 두께가 7mm 이상인 망임 유리로 된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mm 이상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종합방제실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불길에 강해야 되니까 두께 7mm 이상의 망임 유리로 설치를 하되 이 창문이 너무 크면 뭐 어떤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틈으로 연기 같은 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창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인력의 대기 및 휴식을 위한 부속실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럼 당연히 그 부속실도 이 종합방제실과 방화 구획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종합방제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적어도 20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는 되어야 되겠고요. 다음 출입문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당연하죠. 여기는 컨트롤 타워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출입문에 그런 출입 제한이나 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 방제실의 설치 기준들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관리 주체는 이 종합 방제실에 상주하는 인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종합 방제실에 상주하는 인원은 3명 이상이다. 꼭 체크해 주시고 다음 종합 방제실을 운영할 때는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한다. 아까도 그랬죠. 그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일 때도 만약에 이쪽에서 무슨 일이 날 걸 대비해서 보조할 수 있는 종합 방제실을 아예 하나 새로 구축을 하거나 이 관계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곳에다가 여분으로 그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 방제실은 이 시스템이 중단돼 버리면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중단하지 않고 365일 내내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 월 1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 유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 유지 보수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고 부품을 준비해서 현장으로 이동하고 정비를 실행하고 고장난 게 있으면 수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 세우고 부품 챙겨 이동해서 정비하고 고장난 건 수리해서 보고서 작성한다. 이렇게 정기 유지 보수 절차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유지 보수할 때 주 내용은 종합 방제실이나 감지기, 수신기 뭐 기능을 점검하고 또 각종 회로들 점검해야 되겠죠. 그다음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잘 백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전원들 측정하고 예비로 쓸 수 있는 예비품들이 다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그 상태를 점검하고 그 장치들 청소도 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정기 유지 보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기 유지 보수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가 났다.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유지 보수 절차를 보면 일단 장애 내용을 듣겠죠. 그래서 장애 내용을 전수받고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 그 방법을 먼저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면 부품이랑 기계를 준비해서 현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비를 실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장애 원인이 파악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종합 방제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 운영 절차를 보면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감지기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거나 또는 사람이 발신기 눌러서 신호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신기가 그 신호를 받아서 화재 경보를 막 울리죠. 그래서 경종이나 비상 방송이 울릴 것이고요. 그러면 이 종합방제실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CCTV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현장으로 직접 출동도 해볼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비화재 보였다. 그러면 그 원인별로 대처한 다음에 돌아와서 시스템을 복구하면 되겠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화재였어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 피난부터 시키겠죠. 그래서 피난을 유도한 다음에는 일단 소화 설비가 작동하겠고 그러면 이 관계인들은 소방대에 신고도 하고 그럼 그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 관계인들은 이 소방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나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화재 진압이 되고 나면 시스템을 복구하는 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합방제실이 운영된다는 거 이 절차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 또 넘어가서 이제 실기에 해당하는 작동 기능 점검표 작성 예시와 또 소방계획서의 적용 방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동 기능 점검표를 볼 건데 이거 1년에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점검 전 주의사항 3가지가 있는데 요게 문제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작동 기능 점검을 할 때 협의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그 건물 관계인의 연락처 같은 걸 사전에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관계인에게 지금 이 점검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3번 좀 중요한 게 음향 장치 및 각 실별 방문 점검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어디 방문을 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이라면 막 일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실에 방문을 할 거고 또 점검을 하다 보면 음향 장치가 나올 건데 이게 실제 화재가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 사항들을 갖춘 다음에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래쪽 작동 기능 점검표의 작성 예시가 있는데 일단 크게는 현황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어떤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현황표를 작성을 해 주는데요. 점검 대상, 이 건물의 뭐 이름이나 건축물 이름을 쓰고 옆에 소재지, 주소를 쭉 써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 이 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대로 만약에 이 건물의 소화 설비 중에서는 소화 기구 중에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소화 기구에 V자, 또 소화기에 V자 표시를 해 주고 또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다. 그럼 옥내 소화전 설비에 V자 표시해 주고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뭐 피난 기구 중에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완강기에 V표 이런 식으로 이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V자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점검 결과는 일단 약식으로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이 점검을 했는데 뭔가 불량이 있다, 뭐 정상이다, 아니면 해당 사항 없다 이런 것들을 이 점검 결과 칸에 기입을 해줍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점검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또 이 점검을 실시한 사람이 누구다 사인해주는 것까지 일단 약식으로 이런 현황표를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점검 결과 이 설비가 정상인지 또는 불량인지 아니면 해당 사항 없는지 그거를 체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점검 결과 칸에 표시를 해주는데요. 양호하면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아무 이상 없다, 정상이다 그럼 동그라미고, 불량이다 그러면 X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 설비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짝대기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만 하면 정확히 여기서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은 안 되죠. 그래서 소방시설 등 세부 현황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우리 건물에 소화 설비 중에서 소화기가 일단 설치돼 있다. 그럼 소화기구에 V표하고 소화기에 V표했는데 점검 결과가 X예요. 그러면 이 소화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분량 세부 사항을 작성하는데 이것도 그 각각에 대한 일련 번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분의 소화기구를 쓰고 점검 항목이 소화기 점검이었죠. 점검 내용에 외관도 확인하고 뭐 부식이 됐는지 또 안전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또는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뭐 약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지시 압력계의 범위는 적정한지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점검해 보니까 일단 외관상으로 문제는 없어요. 불량 내용이 동그라미죠. 그다음 부식 여부도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이게 불량 내용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 보고서 불량 내용이 동그라미라는 건 불량이 있다는 거 아니야라고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동그라미면 무조건 정상이다. X가 불량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니까 안전핀 고정 여부가 X예요. 그러면 안전핀 고정 여부가 불량이었다는 얘기죠.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이 동그라미 옆에는 뭐 조치를 할 게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짝대기 그어주고 이 안전핀 고정 여부가 불량이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전핀이 뭐 고정이 안 돼 있었다던가 아니면 분실돼서 뭐 없었다던가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 사항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동 기능 점검표는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 표를 보고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뭐가 불량이었는지 뭐가 정상이었는지 이거를 보고서 우리 지금까지 각 설비에 대한 점검 사항들 봤었죠. 그래서 그 항목에 만약에 X 표시가 되어 있다. 그 항목에 대한 조치로 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조치 내용을 어떤 특정 항목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한 불량 내용은 동그라미가 들어가겠냐 X가 들어가겠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짬뽕시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동그라미면 정상이고 X가 불량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배웠던 각 설비들의 점검 항목들이랑 정상 상태인 거, 또 불량 상태인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방 계획서가 있는데요. 이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 소방안전 관리자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소방 계획서에는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일반적인 현황이나 또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 같은 거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과 또 점검 계획들, 이거 오타 났네요. 검검이 아니고 점검이에요. 점검. 뭐 작동 기능 점검이나 이러한 점검 계획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피난은 어떻게 할 건지 그 피난 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소방 교육 및 훈련 있었죠? 그 소방 교육 및 훈련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또 소방안전 관리자가 자위소방대 조직해서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자위소방 조직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들도 여기에 명시를 하고요. 또 소화와 연계되어 있는 연소 방지 사항들도 이 소방 계획서에 명시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중요한 내용들 몇 개만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소방계획서의 작성 예시를 보시면 이것도 양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는 일반 현황인데요. 일단 이 건물에 이름이 들어가겠죠. 최강 빌딩이래요. 최강 빌딩의 주소는 뭐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디에 있다. 또 연락처와 책임자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이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얼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딱 이 부분을 보고서 이 건물이 특급인지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건축 면적이 1200제곱이래요. 건축 면적 뭐였죠? 그 건물이 땅덩어리 대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림자 딱 비쳤을 때 그 외곽선을 따라서 그린 그 면적이 건축 면적이었죠. 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200제곱인데 연면적이 5200제곱이래요. 연면적은 뭐였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었죠. 쌓아 올린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주고서 대지 면적을 알려주면 우리는
이 정보를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 수 있겠죠. 지금은 대지 면적이 없으니까 이것만으로는 계산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다음 층수는 지상 12층이고 지하 1층이래요. 그럼 얘는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이니까 1급 대상물에 해당하겠죠. 그 높이는 48m다. 그다음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래요. 그럼 이거는 내화구조 건물이겠다. 여기도 당연히 방화구획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용도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여러 개예요. 그럼 얘는 복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복합 건축물로서 만약에 이 대상물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 하에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사용 승인이 2010년 5월 1일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현황도 같이 보여주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종합 점검까지 하는 대상이 되니까 매년 5월에는 종합 점검을 먼저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매년 11월에는 작동 점검을 마저 하는 이런 패턴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표랑 다른 부분들도 연계 지어서 연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소방 계획서를 보고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연계해서 알 수 있도록 이 소방 계획서를 참고해서 알 수 있는 사항들 밑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강 빌딩은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1급 대상물에 해당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1급과 특급은 선임 연기 신청이 불가능했죠. 아예 불가능하다. 근데 다만 이 최강 빌딩은 1급 대상물이기는 하지만 1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5,000 미만인 건물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은 가능한 건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조기 때문에 최강 빌딩은 내화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대지 면적 조건을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 건축 면적과 연면적을 통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11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우선 경보 방식 적용되는 거 있었죠? 그 불이 난 발화한 층이 어디냐에 따라서 직상 4개 층에 먼저 울려주거나 또는 지하층까지 먼저 울려주거나 하는 이런 우선 경보 방식이 적용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고, 또 이 대상물이 지금 1급인데 여기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이나 자격 요건 이런 부분도 섞어서 문제로 정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방계획서 현황을 보여주고서 다양하게 해석해서 풀어내는 복합 문제들은 챕스랜드의 찐 정리와 또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출제 경향을 담은 찐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출제 유형과 해설까지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가장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